韓国の憂鬱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などを踏まえ、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성자 없는 게임입니다. 네, 일본이 숨고르기를 하는 걸까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을 어제 공포하면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수출 규제 품목을 지정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한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돈을 더 내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안 같은 이른바 안보 청구서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용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박 의원님 먼저 좀 일본이 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해서 법령 개정안 관보에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네. 시행 세칙에서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네, 관건이었는데 지정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또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포토레지스트. 지난번에 3대 품목 수출 규제 품목 중에서 포토레지스트 한 건 삼성이 신청한 거, 네. 이걸 허가를 해줬어요. 네, 이게 네. 일본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거냐, 주춤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규제를 해놓고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출무역 관리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령의 효력 발생일이 28일쯤인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7월 달에 조치, 즉 반도체에 들어가는 3대 소재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 허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레지스터는 이제 수출 허가를 처음으로 해줬어요. 네. 그렇다면 향후에도 그것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나 포괄적인 규제의 근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커졌다. 뭐 이낙연 총리께서도 어두운 밤에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목적은 일본 측이 이것이 무역 보복 조치가 아니다, 즉 네, 금수 네. 조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개별 행동인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약간의 태도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제가 뭐 충분한 근거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립니다. 아베가 조금 더 좀 당황하고 있다. 한국 내 이러한 적어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국제 여론도 국민들이, 있을 거고요. 국제 여론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가미된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톤이 조금 낮아진 거 아닌가. 그전에는 그 길 뭐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다가 오늘은 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조금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일본이 여러 가지 취한 조치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8월 2일에 가기가 의결을 하고 어제 이제 그 공포하는 거죠. 맞습니다. 28일부터 이제 반려돼서 시행하는 일이고, 지난 7월 때 1년에 한 7, 8개월 동안은 계속 절차를 착착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해 가고 내용이 있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치밀하게 준비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일 대사관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 일본이 준비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일본이 이렇게 내각이 의결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공포됐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그 다행스러운 부분이 많죠. 다행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일본 스스로가 수출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이 허가 권한을 정부가 좀 쥐고 허가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 포토레지스터를 이제 신청한 데 대해서 수출 기획 신청한 데 대해서 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상당히 고도로 치밀하게 준비된 조치들이 아닐까. 이건 역시 준비된 그렇습니다. 거다. 이번에 하여튼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된 정치적 목적 일정 달성하고 이 경제적으로도 항상 더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보여준 거죠. 허가를 하고 안 하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습,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렇죠. 예,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항상 불확실성을 남겨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이런 조치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건 아니에요. 또 만족하고 다행히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주일 대사관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본이 어떤 치밀하게 의도가 경제적인 어떤 보복까지 쭉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다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측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상황,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 여전히 칼집에다가 칼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빼지 않을 뿐이지 언젠가는 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 화나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최측근 에토세이치 보좌관이 방일한 우리 의원들, 여야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매춘 관광국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한국에 과거에 뭐 성매매 업소가 많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기본적으로 아베 의원 또는 아베를 따르는 소위 저는 뭐 군국주의적인 그 DNA를 갖고 있는 일본의 우익 세력이라고 보는데요. 그 세력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본 내부의 모순, 즉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래서 IMF의 그 예측에 의하면 2023년에 가면 한국과 명목 GDP, 1인당 GDP, 또 실질 1인당 GDP에서 거의 대등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위기감, 그리고 일본의 내수가 안 좋은 것, 그리고 엄청난 재정 적자의 수출 무역 적조, 그런 현상들과 함께 또 어쩔 수 없이 이 소비세를 올려서 10월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여기에 뭐 지금 뭐 잠시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이제 북한에서 불을 뿜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조만간에 이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인 기조는 흐름은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아베 패싱이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베는 군국주의적인 일종의 패권 국가, 즉 경제 대국이긴 하나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러한 평화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내부의 모순을 외부로 돌리는, 일본에서 외부는 항상 한반도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보좌관의 그 매춘 그런 얘기는 제가 참 그 말에서 속칭에 얘기해서 그것은 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은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걸 왜 우리 방일 의원님들이 왜 그것을 듣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이 지금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호통을 치고 그건 야단을 쳐야 될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은 일본과의 경제력에 있어서 지금 명목 GDP든 실질 GDP든 또는 무역 교역액이든 전체적인 그 뭐 혁신 뭐 수준이든 이런 등등해서 거의 일본을 지금 턱 밑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일치단결해 가지고 이번 뭐 문제되는 백색 국가 제외된 품목도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국산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결해서 대응을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발언을 한 에토세이치, 이 사람이 아베의 최측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더 많고 뭐 정치적 스승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조사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이 자리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의원이 한국은 엄연히 다른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은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백 의원님께서는 이 발언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매춘 관광국 이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엄청난 도발이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우리가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만 참 심각한 도발이고요. 위안부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앞에 그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국가 범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스테이트 스폰서 크라임이라고 합니다만 국가가 그 범죄에 개입한 것을 인정했어요. 인정해서 국가가 배상하는 액수와 관계없이 10억 엔이라는 것은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통해서 배상을 하는 결정을 했는 겁니다.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 아베 정부 스스로가 이미 국가 범죄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본 아베 정부가 인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측근이라는 사람이 뭐 아베하고 의논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이거는 아베가 또 일본 지도부가 일본의 다른 의원들이 H 의원을 좀 꾸짖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스스로 좀 그 일본의 다른 정치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고 저도 혐한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그런 대중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느 나라 조금의 극우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좀 단속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라고 제가 법을 만들어가 일본 의원들에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 언론과 일본 지성이 부끄러워해야 될 스스로 도발입니다. 자학적이고 아주 자해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내 혐한 세력, 극우 세력 그 자체가 지금 아베 내각이라는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본도 일본이지만 이번에는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안보 청구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이 돈을 훨씬 더 내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했다. 과거형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외교부는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방위비 분담금 많이 더 내라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규모가 지금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의 지금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건데요. 지난 2월 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뻥튀기를 엄청 해가지고 뭐 거짓말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현재 동맹국의 대통령이시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 타결된 것은 1조 한 300억 정도입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뭐 5조니 뭐 6조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5배, 6배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략과 비즈니스를 좀 혼동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전략이라 하면은 비용 대비 뭐 인풋과 아웃풋을 따지는 그런 거래 비즈니스가 아니고 전략은 말 그대로 어떠한 필요와 목적과 이익이 있으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 패턴인데 미국의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이 지금 1대1로 대국 굴기에 일종의 패권을 지향하는 속에서 미국은 어떻든 한미일 간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뭐 남중국해든 뭐 또 동중국해든 어떤 그 중국의 그런 패권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지를 하고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인데 이렇게 동맹국에 대해서 뭐 잘 사는 나라니까 더 내라 이렇게 그런데 더 낼 수 있지만 더 냈기 때문에 지난 2월 달에도 지금 분담금을 왕창 올려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2, 3천억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한꺼번에 지금 지난 그 2월 달에 많이 올려줬는데 또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 조금 진정하시라고 좀 말씀드릴 것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블러핑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청구서란 말을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쓰고 우리 의원님도 쓰시는데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뭘 했는데 청구서를 내야 되는지 청구서라는 거는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 같습니다. 만약에 청구서란 말을 쓰면 미군이 용병이 돼요. 미군이 한국 안보에서 일했으니까 돈을 받아간다 용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적정한 방위 분담금은 이제 91년부터 이렇게 우리 미군이 고용하는 인건비와 또 시설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좀 부담을 해왔는데
이보다는 양자가 합의해서 이렇게 정하죠. 정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규모는 네. 대한민국 국회가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 다 국회 우리가 뭐 미국 공화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5배 요구하고 하는데 저 국방력이 간사로서 합리적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한 그 이유로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미국의 그건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상에서 미국의 의회에 가면은 장군들이 주한미군 사령관 의회 증언하면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자산과 미국의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이런데 모든 기하는 것이 주한미군입니다. 한미동맹이고 또 동아태 전략을 힘으로 뒷받침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미국이 가져가는 이익이 있어요. 누리는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평가를 하고 또 적정 수준에 정해지는 거지. 그게 만약에 청구서 내고 한국방위 지켜줬으니까 돈 내놔라. 청구서라는 개념이면 이거는 우리 미국 스스로가 용병이냐 이렇게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 트럼프 대통령, 저는 트윗을 날려서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발언에 대해서 항의도 했습니다만은 나왔죠. 그 미사일에 대한 잘못된 의미 평가에 대한 트윗을 날려서 항의를 했다. 답장은 안 왔어요. 하는데 트럼프한테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노 할 건 노 해야 되고요. 한미 동맹이란 것이 한국만을 위한 그 동맹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한반도를 지켜준다 이런 동북아 전략, 아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 있다고 자기들 문서에 써놨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막 국내 정치용으로 지금 저 트럼프 이야기하는데 너무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협상해가고 또 국회가 이것을 또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바보다 이거 그 적정선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도 일본도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부 의사를 좀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오후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옵니다. 네. 내일 아마 정경두 국방장관하고 만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꺼낼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이 문제도 꺼낼 것 같습니다. 또 중거리 미사일 얘기도 그 전에 했었고요. 네네네. 얘기들 다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또 인도양까지를 포함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의 기본적인 전략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그리고 남태평양에서는 호주. 지금 호주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호주, 일본 들려서 맞습니다. 지금 국방장 대행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데 또 인도양에서는 인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베가 저렇게 대한 무역 보복, 경제 보복을 해도 미국이 크게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난처한 국면에 있지만 지금 똘똘 뭉쳐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한 70%가량이 그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우디나 쿠웨이트 중심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우리나라의 상선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익과 매우 긴밀하다. 파병할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라크 파병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장모님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대일 관계에서의 문제점을 봤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소미아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지소미아는 저는 일본과의 지금 어떤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의 하나의 지렛대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 방위비 분담 문제는 국방부의 사안은 아니고 양국 간 다 미국 국무부, 우리 외교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올려달라고 정도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지금 국방장관 대행이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어떻게? 중거리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이제 한번 그 자락을 깔았는데요. 글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은 중국입니다. 차이도 엄청납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차이가 많은 엄청난 교육 상대국인데 정말 대한민국의 외교가 균형 외교가 정말 빛을 발하고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 사드 문제 때문에 그것에 명암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도 아주 현명하게 그러나 아주 침착하고 냉철하게 우리 정부 당국이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시니까.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늘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안 그러면 안 돼요. 됩니까? 에스퍼가 왔을 때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말고 상황을 또 주도하는 국방장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동북아에 새로운 군사적인 질서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 9월 달쯤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의 고도화, 군사 협력의 고도화를 해서 상당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이번에 동해에서 엄청나게 맞습니다. 합동 중국과 훈련도 러시아 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했고 영공을 침범했고 카디지 합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드러내고 미국의 인식을 한번 교환하고 동북아 전략을 좀 깊숙이 논의하고 또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사실상은 우리 정부가 원하고 미국이 원하는 어떤 비핵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핵 탄두를 계속 개발하고 증대시키고 또 이 투발 수단을 지금 강한 노력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주도해 가야 돼요. 이런 것을 하고 그 사이에 뭐 아까 좀 좋은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방위 분담은 외교부하고 미국 국무성에서 그 특별 전담 대사가 있어서 일어날 문제 그 길게 그런 건 불편한 길게 끌고 갈 거 없어요. 이런 문제는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조금 세계 어떤 새로운 질서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중동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한테 도움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할 때 우리 국내법 절차도 설명하고 효과도 설명하고 우리가 지금 중동에 기여하는 부분 청해 부대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우리 또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대에 가서 이미 중동에 대해서 자기들 평화에 기여하는 거 이런 거에서 이 대화를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고 불편한 대화는 좀 다른 차원의 대화를 남기는 이 동북아 지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북한 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끌고 가는 그런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뭐 자질구레하게 자꾸 끌려가고 뭐 방위 분담 깎아달라고 하고 호르무즈 해원 이렇게 이런 거 천천히 가도 돼요. 방위 분담. 그래서 동북아 질서에 대해서 큼직한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가자. 그 속에서 일본이 지금 경제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쪽 상황을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회담 갈 때 너무 수세적으로 하면 안 돼요. 좀 적극적으로. 에스퍼 장관 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장관 좀 더 오래 했잖아요. 장관 오래 한 사람이 뭐 좀 세게 나가는 거죠.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한미동맹은 실제로 의제를 가지고 와서 던져버리면 사실요. 뭐 대응을 안할 수가 지금 없잖아요. 있는 부분에 한미 동맹에 피시할 틈 없다고 우리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일은 크게 터졌어요 하나. 2011년 이후에 북한 갔다 온 사람들 미국 갈 때 전부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의 정신을 어긋난 거다. 그런 거 국방부 장관이지만 그런 이야기도 좀 해서 한국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거다. 얘가 무슨 한미 동맹이 잘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해도 돼요. 사실 미국이 비sel트 없는 동맹이라고 한미 관계 좋다 했는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죠. 잘 돼 있던 게 막 깨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가는데 북한 갔다 온 이유만 저도 북한 좀 갔다 왔는데 11년 이전입니다만 다시 비자 받으라 때 인터뷰하라니까 좀 전신도 상하잖아. 이런 문제에서 좀 이야기해도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